책에서 여유를 담다. 책담. 책담에서 읽어드릴 이번 책은 묘한 철학입니다. 지은이 신승철, 출판사 흐름.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프롤로그. 네 마리의 반려묘들이 알려준 생명과 사랑의 철학. 저희 부부가 같이 만든 물레동 연구실 철학공방 별난에는 대심이, 달공이, 모모, 또봄이라는 네 마리의 고양이가 살고 있습니다. 이 공간을 방문하는 손님들로부터 인기 만점인 고양이들입니다. 고양이 넷과 집사 둘로 이루어진 대가족이다 보니 매일이 다사다난하고 일상이 사건의 연속입니다. 고양이와 함께 사는 집이 대개 그렇듯 여행 한번 쉽게 갈 수도 없고 집사 노릇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좀채 만족감을 표시하지 않는 주인님들을 모셔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별난 고양이들이 발라당하고 갸르릉대고 꾹꾹이라도 한번 해주면 그것으로 저희 부부의 일상은 기쁨과 행복으로 꽉 들어차곤 합니다. 철학공방 별난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별난 고양이들이 들어오기 전 저희들이 꾸려가던 공간은 상당히 무미건조한 인문학 공간이었죠. 당시에 저는 이론상으로만 생태철학, 생명철학, 동물권 등을 공부하고 있었지 현실에서 고양이들과 함께 어울려 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일단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연구실 주변에 아프고 고통스러워하던 길냥이들을 하나둘 안으로 들이면서 지금은 식구가 자그마치 넷이나 더 늘어나 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제가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에서 동물과 함께 산다는 것은 이론으로 알던 동물권, 생명 철학과는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그것은 먹고 싸고 싸우고 사랑하고 질투하는 일상을 살아가는 입체적인 동물과의 접촉이었죠. 네 마리의 고양이들과 매일을 부대끼다 보면 왠지 고고한 인문학의 세계에서 돌연 현실의 세계로 내려온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느낌이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이 책은 2020년 여름에 쓰였습니다. 맨 처음 편집자가 찾아와 고양이에 대한 철학서를 제안했을 때 저는 상당히 고심했습니다. 고양이와 함께하는 철학 수업이라니 좀 당황스러웠죠.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고양이들은 가족처럼 늘 거기에 있는 존재들이고 그들과 인연을 맺은 것은 어떤 설명이 필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이유가 있거나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차원의 일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날부터 저는 조금 멀찍이서 고양이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 저희 연구실에 사는 네 마리의 별난 고양이들에게 철학책이 나오고도 남을 만한 심오함과 깊이, 잠재성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별난 고양이들 각각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고 늘 개성 넘치는 일상을 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이들과의 첫 만남부터 그랬습니다. 저를 집사라는 세계로 인도한 제 인생 첫 번째 고양이 대심이, 만나자마자 발라당을 선보였던 달공이, 늘 아픈 손가락 같은 모모, 비록 외눈이지만 그 안에 세상 모든 것에 대한 호기심을 담고 있는 또봄이, 지구별에서 이런 별난 고양이들과 인연을 맺은 것은 적잖은 행운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글을 쓰는 과정은 별난 고양이들의 무수한 방해 공작을 성공리에 방어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대시민은 늘 클래식 음악을 들으러 제 책상 위까지 원정을 와서 하필이면 키보드 앞을 떡하니 차지했고, 달공이는 제가 글을 쓰는 내내 저의 무릎 위에서 잠을 잤습니다. 모모와 또보미는 우다다를 하면서 저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별난 고양이들의 계속되는 방해 공작에도 굴하지 않고 방해를 했던 바로 그 고양이들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네 마리의 별난 고양이들로부터 제가 새삼스레 되새기게 된 생명과 사랑의 철학에 대해서 말이지요. 이 책이 캣맘 역할을 하고 있는 많은 시민활동가들과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많은 랜선 집사들에게 널리 읽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나 고양이들과 친구가 되어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으며 아기자기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중인 청소년들에게도 읽히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생명살림, 생명철학, 생태철학을 연구하고 싶은 수많은 동물보호 활동가들에게도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함께 고양이에게 배운 미래의 희망. 타자의 고통을 내 것으로 여기는 마음. 저희가 출근할 시간이면 모모는 계단 올라오는 소리부터 알아채고는 제일 먼저 달려와 현관 앞에서 반겨줍니다. 모모는 악갱이 시절부터 각별하게 돌봄을 받아온 녀석이라 저희 부부에 대한 애착이 남다릅니다. 구조될 당시 모모는 겨우 주먹만한 크기의 악갱이였는데 아프지 않은 곳을 찾기가 어려울 만큼 총체적인 난관 모드였습니다. 눈의 염증으로 인해 얼굴은 진물과 고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아예 눈을 뜨지 못한 채 오랜 기간을 지냈는지 우리가 발견했을 때에는 이미 안구 위에 분홍색 살이 두툼하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구조된 후에도 한동안 눈먼 고양이로 살다가 다행히 점점 나아져서 지금은 불투명한 막이 살짝 끼어 있는 정도의 장애만 남았고 다른 고양이들 못지않게 앞을 잘 볼 수 있게 되었지요. 더 큰 문제는 심각한 변비였습니다. 동물병원에서 관장을 연거푸 5번이나 했지만 해결되지 않은 변이 계속 쌓이더니 결국 대장의 굵기가 점점 늘어나서 바로 위에 척추를 누를 정도가 되었고 그로 인해 배뇨를 관장하는 척추신경에 이상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모모는 요일을 감지하지 못해서 방 안에 오줌을 질질 흘리고 다녔습니다. 그런 요실금보다 더 큰 문제는 거대 결장이라는 병이었습니다. 그렇게 만성변비가 굳어지면 평상시에도 늘 아랫배에 힘을 주는 습관이 들게 되고 그러면 서서히 대장이 항문을 통해 밀려나와서 나중에는 내장을 땅에 끌며 다니다가 결국 감염으로 죽게 된다는 정말 참혹한 질병인 거대결장 진단을 받은 것이죠. 작은 생명이 끙끙거리며 모래통 위에서 힘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저희 부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내는 하루 종일 모모가 격리되어 있는 방에서 쉬지 않고 모모의 아랫배를 문지르고 따뜻한 물로 관장을 시도하고 방바닥에 소변을 닦아내고 눈먼 아기냥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스레 놀아주면서 뜨거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매번 동물병원에 갈 때마다 지불해야 하는 엄청난 병원비는 차치하더라도 일단 모모가 살 수 있을지가 의문이었습니다. 온갖 민간요법 정보를 읽고 실험하는 등
연구실 전체가 하나의 작은 병원이 되었지요. 그 결과 요실금과 거대결장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변비에 있음을 간파하였지만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저 동물병원에서의 약물치료와 관장에 기댈 뿐이었습니다. 모모는 나중에는 제대로 놀지도 못한 채 거의 힘없이 쓰러져 있곤 했습니다. 걱정이 많아진 저희 부부의 아침 출근 시간은 점점 빨라졌지만 막상 모모가 있는 방의 문을 열기가 겁이 났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없던 지난밤에 어린 것이 목숨줄을 놓지는 않았을까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방문을 열고 모모의 살아있음을 확인할 때마다 생명이란 참 질긴 것이구나 절감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수의사 선생님께서 안락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왔습니다. 저희 부부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수의사 선생님께서 마치 작은 단서와 같이 호박이 변비에 좋기는 한데 호박 먹는 고양이가 워낙 드물어서 어쩌면 그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말이 모모와 저희에게 기적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벅찬 환희와 감동을 느꼈습니다. 모모는 건강을 되찾았고 마음껏 뛰어놀고 잠도 쿨쿨 잘 잤죠. 물론 거대결장의 공포에서도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모모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건 무엇보다도 모모가 아프다는 표현을 분명히 하기 때문입니다. 낑낑거리며 우리에게 다가와서 힘들고 지치고 아프다는 걸 표현하여 저희들을 연민과 공감의 시간으로 이끄는 것이죠. 인지심리학을 공부하는 한 친구는 동물이 아프다는 걸 안다는 것은 인식론상으로 불가능한 가설이야 라고 단언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모가 아픈 것은 가설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아프다는 표현에 대한 공감이 제 안에서 분명히 일어나니까요. 근대 철학이 품고 있는 인식론의 중요한 가설은 인간이 어떻게 생명과 자연으로부터 독립하여 이를 알 수 있는가라는 문제 설정에 가두어져 있습니다. 근대 철학은 인식론, 존재론, 논리학 등을 통해서 미리 전제된 근대적 주체로서의 인간이 어떻게 생명과 자연으로부터 독립되어 암과 존재와 논리를 전제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인간 중심주의에 불과합니다. 곰팡이 냄새가 나는 낡은 철학책을 들이대며 생명과 자연의 고통을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친구의 얘기에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심지어 개를 발로 차도 아프다는 걸 모른다니까? 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더군요. 인간이 자연과 생명으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은 서로 연결된 생태계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이론적 가정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인간 중심주의는 오만과 자만으로 가득 찬 근대 철학자들과 아카데미의 주요 기반이 됩니다. 동물 윤리학자 피터 싱어는 동물에게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인 유정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터 싱어는 공리주의자인 제레미 벤담을 전거로 들면서 동물들에게도 인간처럼 불쾌를 느낄 능력이 있다고 바라봤습니다. 공리주의라고 하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명제가 떠오릅니다. 다수의 쾌를 위해 소수의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는 주장이 맹점인 이론이지요. 그런데 다수의 쾌 속에는 생명의 쾌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생명이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 상태가 인간에게도 그리 이롭지 않을 것이라는 윤리적인 명제가 제출됩니다. 만약 내가 쾌를 느낀다고 하더라도 생명과 자연이 불쾌와 고통 속에 있다면 그것은 행복일 수 없습니다. 생명과 자연, 인간까지 포함한 커다란 생명 공생의 공리주의가 여기에서 제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터 싱어의 공리주의의 구도에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명제 내부에 생명과 인간이 함께 포함되는 것입니다. 피터 싱어는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인간과 동물 모두 고통을 느낀다는 점에서 이익 동등 고려의 관점에서 사고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지요. 이는 공리주의의 범주 내에서 윤리적인 명제를 가장 극한으로 전개한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 동물도 감정을 느낀다는 점을 지적했던 공리주의의 범위를 넘어서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인간과 동물은 동등하게 사고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피터 싱어의 주장에 따르면 동물이 느끼는 고통을 인간은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됩니다. 그래서 인간 대리인들이 동물의 권리를 대변하고 활동하고 실천하게 되는 것이지요. 1975년에 발표된 피터 싱어의 동물 해방에는 공장식 축사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의 비극적인 상황이 여과 없이 고발되어 있습니다. 철분이 부족한 연분홍빛 송아지 고기의 맛을 미식이라며 찾는 사람들 때문에 빈혈에 걸리도록 길러져서 못을 핥고 있는 송아지, 마지막까지 알을 낳고 숨지는 닭들, 스토리라는 인공 구조물에 갇혀 몸을 돌릴 수도 없게 된 채로 새끼 낳기를 반복하는 어미돼지의 상황 등이 고스란히 묘사됩니다. 그러한 공장식 축사의 상황은 오늘날에도 거의 개선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햇빛 한 조각 없는 지저분하고 습하고 열악한 농장에서 동물들은 항생제와 성장 호르몬을 계속 투여받으면서 사육됩니다. 이런 사실들은 철저히 숨겨진 채 공장식 축사의 동물들은 마트에 맛깔나게 진열된 고기가 되어 우리의 눈앞에 등장할 뿐입니다. 비위생적인 공장식 축사의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도 소비자들은 위생적으로 포장되어 판매되는 고기만을 보고 선택을 합니다. 이러한 동물의 고통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것은 어떤 행동 방식으로 우리를 유도할까요? 피터 싱어는 인종차별이나 성차별, 소수자 차별과 마찬가지로 종차별주의를 문제로 지적합니다. 마치 흑인 차별이 한 세기 동안 지속되어 왔듯이 우리 세기는 종차별주의를 내면화시켰다고 지적합니다. 우리 앞에 흑인 해방, 성 해방처럼 동물 해방이라는 색다른 과제가 놓여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피터 싱어는 비건 채식을 윤리적인 실천으로 제기합니다. 그것은 그가 책 서문에서도 밝혔듯이 소시지를 먹으면서 애완동물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호사가들의 모습과 사뭇 다른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는 동물이 느낄 고통에 공감하면서 완전 채식과 같은 가장 극도의 윤리적인 행동으로 향해야 한다고 설파합니다. 동물의 고통에 공감하면서 윤리적으로 채식한다는 것은 건강을 위한 채식과는 사뭇 다른 방향임에 분명합니다. 지구별에서 생명이 처한 열악한 상황에 공감하고 그들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에 연대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얼마 전에 캣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전염병이 돌아 길냥이들이 대거 목숨을 잃은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 고통에 공감하기 위해 채식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셨죠. 유정성은 고통을 느낀다라는 철학적인 사면의 명제가 아니라 뼈에 사무치게 공감하고 연대하는 감수성입니다. 이에 따라 유정성은 고통을 느낄 능력을 넘어서 고통을 느끼는 동물을 사랑할 능력으로 더욱 파급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제 경험상 동물들은 쾌 불쾌를 느끼는 것을 넘어서 다채로운 감정의 선을 타는 것 같습니다. 아내 옆에 푹 파묻혀 잠이 들면서 아내 팔에 계속 꾹꾹이를 하는 모모를 볼 때마다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점에서 유정성은 고통에 대한 감수성을 넘어 사랑에 대한 감수성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지 않나 싶습니다. 모모가 아팠을 때 방바닥에 누워 낑낑대는 모습을 보고도 정작 제가 해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모모를 연신 쓰다듬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아내는 저와 차원이 달랐습니다. 모모를 좀 안고 있어봐 하더니 약을 먹이고 배를 만지고 배변을 위한 각종 민간요법 등을 총동원했죠. 심지어 관장을 집에서 하는 법을 배워다가 직접 하겠다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아내에게 포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 많은 정성과 노력으로 모모가 살아났을 때 아내의 기쁨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노력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시절에 이를 건널 다리가 된다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작은 악갱이 모모는 자신의 몸을 온전히 아내에게 맡기면서 계속되는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전에는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을 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자신도 힘든데 어떻게 다른 생명까지 책임지느냐는 생각을 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모모를 만난 이후 모두 다 불식되었습니다. 저는 모모의 쾌유를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내의 정성과 노력, 돌봄의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2018년 여름은 이상하리만치 죽어나가는 길냥이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전화를 걸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사고가 났어. 어서 와. 연구실 주변 물레동 철공소 골목에서 길냥이가 차에 깔리는 사고가 난 것입니다. 저는 곧바로 달려갔습니다. 사건의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죽은 고양이 옆에 동생으로 보이는 작은 고양이가 연신 울면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고양이는 저희가 오자 몸을 피하면서도 뒤를 쳐다보면서 슬프게 울었습니다. 뒤를 계속 돌아보는 작은 고양이가 못내 안타까웠습니다. 죽은 고양이는 연구실 옆집 지붕에 사는 길냥이 가족 중 하나로 아마도 모모의 형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죽은 길냥이를 또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옆집 지붕에서였습니다. 죽은 고양이는 어린 악갱이였고 그 옆에는 아파 보이는 또 다른 악갱이 하나가 자리를 떼지 못하고 형제의 주검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길냥이들의 열악한 현실에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물도 먹이도 제대로 못 먹고 병에 걸려 죽는 일이 다반사였던 것이죠. 당시 저희가 옆집 지붕에 급식소를 차려 밥을 주다가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그만두게 되면서 생긴 일 같아서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죽은 악갱이 옆으로 조심스레 다가가서 아내가 사체를 수습했습니다. 그때 옆을 지키던 고양이가 아내에게 하악질을 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녀석은 심하게 말랐고 눈 한쪽이 퉁퉁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그대로 두었다가는 큰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하려고 아내가 손을 내밀자 고양이는 아내의 손을 꽉 물었습니다. 아내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후 저는 다시 옥상에 가서 쓰러져 있던 그 악갱이를 구조했습니다. 그 녀석이 바로 연구실의 막내 또보미입니다. 또보미가 치료와 격리를 마치고 연구실 생활을 시작한 날, 새 식구 모모가 가장 먼저 다가왔습니다. 저는 혹여 막내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건 아닐까,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하는 편견과 선입견 탓에 걱정스러운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둘을 떼어 놓으려고도 했죠. 아내가 가만 내버려둬 봐, 찬찬히 지켜보자고 하며 저를 제지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하악질을 몇 차례 하던 모모가 얼마 안 있어서 또보미에게 장난을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고는 또보미의 몸을 샅샅이 핥고 부비고 품에 품고는 잠에 들었습니다. 마치 또보미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피터 싱어는 동물도 고통을 느낄 능력이 있다고 말하면서 인간에게 동물의 고통에 공감하고 연민을 느끼자고 요청합니다. 작은 생명의 고통 앞에서 이에 공감하지 않을 사람들이 있을까요? 또보미에게 다가가 그 고통에 연민을 느낀 모모처럼 인간에게도 동물의 고통에 공감할 능력이 있습니다. 너의 아픔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심정으로 다가가서 돕고 돌볼 줄 아는 능력은 생명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능력이니까요. 심지어는 모모에게 경쟁의식을 갖고 있던 달공이조차도 모모가 낑낑거리며 아파하자 걱정이 되어서 우우 늑대 소리를 내며 슬퍼했습니다. 동물이 겪는 고통에 대한 연민은 곧 소수자와 이주민, 난민, 장애인 등에 대한 사랑으로 확산될 여지도 분명 있습니다. 생명과 함께 사랑과 공감의 시간을 가져본 사람들이라면 소수자를 사랑하고 이주민을 환대하고 난민을 받아들이고 장애인을 돌보고 연대하는 등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생명에 대한 연민 발자국, 온정 발자국, 돌봄 발자국이 지구별에 찍히는 것은 탄소 발자국과 같은 지저분한 발자국이 남기는 흔적에 비하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픈 모모가 연구실에 들어온 이후에 저희 부부는 더욱 성숙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 연민과 공감을 느끼고 이들과 연대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였죠. 생명이 느끼는 고통에 대한 공감이 소수자에 대한 사랑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품어봅니다. 동물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는 소수자도 잘 살 수 있고 아이와 노인도 잘 살 수 있는 사회일 테니까요.